안녕하세요. 오이커 스터디 진도별 OX 빵꾸 체크 제19강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행정론 제1장부터 제3장까지 함께 학습합니다. 시험지를 준비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첫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 제1장부터 제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보면 제1장입니다. 여기가 제1장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이죠.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특성 부분인데, 자, 1번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민간 조직을 제외한 공공조직이 수행한다. 자, 사회복지 행정은 민간 조직 그리고 공공조직 모두에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조직을 제외한다고 해서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 행정은 정부 조직만. 그러니까 결국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공공조직이 수행한다고 해서 민간 조직은 제외되고, 이번에서는 정부 조직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또 틀리게끔 나왔잖아요. 그죠? 민간 조직 그리고 정부 조직 모두에서 수행되고, 민간 조직, 정부 조직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 중에서 한 번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이 조직화의 원칙은, 이 조직화의 개념만 알아도 이 지문이 지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조직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화의 원칙은, 이 조직화는 결국 조직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조직의 사람들의 업무가 조직화된 방식으로 이제 정돈되고,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책임과 관계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바로 조직화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 구성원들의 책임, 그리고 권한, 관계, 이걸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이제 여기 제1장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1순위에 해당되는데 무조건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수성, 또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특징,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시험에서. 자, 조직의 목표가 명확하거나 구체적이기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즉,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불명확합니다. 그죠? 목표와 기술 모두 다 불명확해요. 그래서 명확하거나 구체적이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인데, 일반 행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실천 표준 기술의 확립. 기술도 불명확합니다. 표준 기술 확립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리고 효과성 측정이 용이하다. 측정할 수 있는 개발 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측정 도구가. 그래서 측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들렸죠? 자,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5번, 6번, 7번은 제가 같은 맥락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아까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다 하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맞는 거예요. 자, 서비스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용이하다. 틀렸죠? 용이하지 않다니까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자, 대립적 가치가 상존한다. 맞습니다.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가치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대립적 가치가 상존한다. 그럼 맞는 겁니다. 자, 9번. 일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우리는 유지 관리보다 서비스 관리가 더 중요하다. 즉, 아무리 위에서 잘한들,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고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면 조직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그죠? 조직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그래서 일선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보다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그 관계인 서비스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사회복지 행정가는 대안 선택 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자, 여기서요, 사회복지 행정가가 대안을 선택할 때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면 틀립니다. 왜 그래요? 사회복지 행정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인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가치 지향적으로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몰가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가치 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사회복지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들렸죠? 자,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가 아니라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이다 또는 가치 판단적이다 라고 해야죠. 배제한다. 또 틀렸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문장과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 행정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대안을 선택할 때 가치 지향적으로 선택하고 인본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와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지문이 있어요. 우리 기출 지문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 틀렸죠? 자, 여기서는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인 인간을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보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번하고 12번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그죠? 인간 자체를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보느냐? 당연히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죠. 왜 그래요? 인간을 고유한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거예요. 즉 인간을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자, 이렇게 해도 틀린다. 인간을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본다고 해도.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 모든 구성원이 조직 운영 과정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제가 이걸 또 연결시켜 놓은 건데, 사실 모든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 과정에 참여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 다음 우리 이제 정책 담당자, 클라이언트, 종사자, 그리고 지역사회, 결국 지역사회 주민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역사회들 간에 조직 목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즉 이해관계 집단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실 여기 지금 14번까지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아까 여기 4번을 여기다가 좀 넣어가지고 사회복지 조직으로 물어본 걸 4번에다 넣었는데 일단 14번까지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으로 물어봤지만 이제 또 시험에서 휴먼 서비스 조직 또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하센펠트가 제시한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 인간을 주 원료로 한다. 그죠? 인간을 원료로 합니다. 마치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가 주 원료인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주 재료는 인간이다. 물론 이제 인간을 원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올바르지는 않죠. 자, 어떻든 인간을 원료로 한다. 자, 근데 그 인간을 원료로 하는 그 인간을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자, 휴먼 서비스 조직의 특성.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 그죠? 맞아요. 자, 근데 16번과 17번 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는 직접적 관계 속에서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을 피한다. 들렸죠? 자, 18번. 목표 달성을 위해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명확한 지식. 그죠? 불명확한 지식과 기술이에요. 지식과 기술 모두 다 불명확하다. 알았죠? 명확하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 다음에 19번.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까 인간을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을 고유한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보거든요. 그런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 조직의 업무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존한다. 그죠? 아까 일선 사회복지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일선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아무리 위에서 유지관리를 잘한들 일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못한다면, 그러면 조직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 사회복지사한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선 전문가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틀렸습니다. 여기는. 자, 아까 이해관계의 구성이 뭐라고 했죠? 아까 복잡하다,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아까 지금 14번과 연결되는 것인데 목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자, 드렸고요. 자, 23번. 아까 대립적 가치가 상존한다고 했었어요. 8번에서. 그죠? 결국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따른 행정 원리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은 대립적 가치가 상존하기 때문에, 즉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가치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대립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겠죠. 그죠?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건데요. 요거는 제가 여기다 분류를 해놨는데,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효과성, 이 문제가 그 보기 지문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제 평가 쪽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 행정에서의 효과성,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는 효과성이 맞죠? 맞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 배타적 사고라고 하면 안 되죠. 수용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죠? 수용적이어야지 되겠죠. 배타적 사고가 아니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1장. 자, 여기 이제 제 26번부터가 제 2장.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자, 지금, 이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기출족보 워크북으로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 여백 쪽에다가 적으면서 공부를 하시되, 우리, 제가 강의 중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핵심 요약 노트를 옆에 끼고 공부하세요. 핵심 요약 노트가, 이론으로만 정리되어 있는데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문제, 또는 기출문제나 또는 OX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문제로만 쭉 정리가, 그 이론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게 한 권인데, 이 한 권이 8권을 압축한 것인데,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 시험에 나온 것이 거의 90%, 95% 이상, 거의 99%에 가깝게 정리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끼고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자, 그 역사 보시면 우리 이제 행정의 역사에서는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복지 행정 역사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크게 늘었다. 틀려죠. 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미국에서 이게 시작하게 된 것은 빈곤과의 전쟁 시기예요. 1964년 존슨 행정부에서 빈곤과 전쟁 벌이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틀렸고요. 자, 이 빈곤과의 전쟁 시기 동안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이 가속화되었다가 아니라 정책이 들어갑니다. 정책이. 빈곤과의 전쟁 시기는 196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할 때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미국에서 1960년대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는. 그래서 제가 그걸 외우게끔 하려고 로스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본 모형이 1967년에 제시되었다. 라고 하는 걸 또 같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발달이 정책이 들어가는데 지역사회 조직사업에서는 그때는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예요. 자, 여기 틀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전문학술지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76년입니다. 이따 제가 빈칸 넣기에도 이거 소개해놨는데 1976년이니까 1970년대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민영화 이후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그죠? 민영화가 곧 다원화입니다. 우리 복지다원주의가 곧 민영화라고 했죠. 네, 복지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자. 그 말은 정부가 하던 것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가 하던 역할을 민간과 역할 분담하자. 그 말은 정부의 역할을 민간에 이양하자. 그래서 민영화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민영화 이후에 전달체계 다원화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복지 혼합이라고 하잖아요. 웰페어 믹스. 즉
이 복지 혼합으로 인해서 공공 민간 조직의 구분은 혼합되었으니까 명확한 게 아니라 모호해지겠죠? 모호해진 거예요. 공공과 민간 조직의 구분은 모호해졌고 기능은 유사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거 미국의 역사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온 거. 자, 1950년대, 60년대면 카바입니다. 그죠? 카바의 영향하에 있었던 1950년대, 6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까지. 자, 그러니까 이때는 카바의 외연단체 한국연합회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주로 원조단체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는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발발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약 111개 정도의 위원단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들이 했던 것은 결국 수용, 보호의 바탕을 둔 사업들을 했었던 거죠. 생활시설 위주의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용, 보호의 바탕을 둔 행정, 관리 기술을 사용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 1960년대 외국 원조기관 철수. 60년대 이제 철수지만 이제 70년대 또 그 중반까지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70년대에 주로 철수하게 되죠.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또 가게 되는데, 자, 이 외연단체가 철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생적 사회복지단체들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자생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위원단체는 제2의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이제 파탄됐을 테니까, 그죠? 당연히 위원단체가 제2의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보건사회부였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지만. 그러니까 위원단체의 원주에 의존하고 있었던 민간 사회사업 이 단체 기관들이 결국 위원단체가 떠나게 되니까 그 위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원단체가 떠났으니까 의존할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의존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민간 사회사업 부문이 정부 통제하에 편입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위원 기관들이 철수한 것이 오히려, 그래서 자생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이거 23회 때 나온 거잖아요. 자, 1950년대에는 긴급구호, 생활시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수용 보호의 바탕을 둔 행정관리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즉 지금의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67에 이거 곱하면 돼요. 이거 연도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곱하기로 암기를 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47년으로 나오든 몇 년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곱해보세요. 그럼 67에 42잖아요. 그죠? 42, 42, 그죠? 42, 4회, 4회, 사회복지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67년이죠. 맞아요. 아까 제가 47에 28이거든요. 28, 이화. 그죠? 이화 여자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과가, 즉 사회복지학과가 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47년이죠. 47에 28. 이렇게 한번 곱해보세요. 자, 그 다음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연도가 언제죠? 1970년입니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감독 근거가 마련이 되었죠. 그러니까 70년이니까 70년대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기관이 증가하였다. 이건 참 배경이 1980년대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죠. 일단은 1980년대는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970년대까지는 카바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생활시설 중심이었지만, 이제 1980년대에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분야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이 돼요. 재가복지는 결국 이용시설이거든요. 결국. 그죠? 이용시설과 관련되어 있죠. 자, 특히 근데 이 80년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죠. 1983년에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86년에 그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수립돼요. 그리고 1986
1989년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등에서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사회복지관의 설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게 사회복지관과 또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그죠? 특히.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도화되었다. 아까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죠. 그리고 1986년에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수립돼요. 요 두 가지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도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실상 사회복지관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아예 국고보조사업 지침 자체를 또 수립한 것이 86년이에요. 요때. 그러니까 1980년대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사회복지행정 역사에서 1990년대 사회복지학과 가 설치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 과목으로 책정했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행정 변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것은 IMF 때죠. 1997년입니다. IMF 때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이죠. 여기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때는 국가가 어려울 때니까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개인도 신고하고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줬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나온 거,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그죠? 그 다음 97년 또 한 가지가 이제 그냥 지원하지 않고 평가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돼요. 시설평가니까 사람도 평가하겠다. 그래서 1급 국가시험제도가 97년에 도입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워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1997년이니까 1990년대입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지금 39번, 40번.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언제요? 1997년.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이라고 하면 맞네요, 이번에는. 자, 41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이것도 1997년에 IMF 때니까 이때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 재원 동원하려고 만든 법이 있습니다. 민간 재원 동원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에요.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이때 제정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그리고 이 법이 98년에 시행됩니다. 이 법이 98년에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됩니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어요. 알죠? 언제? 1999년에. 그래서 그 법 제정년도 우리 외울 때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은 1999년으로 이제 법 제정 순서에서 문제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가 97, 98, 99 이렇게 외우면 좋다. 그잖아요. IMF 때 생각해가지고. 그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시행되면서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99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외우면 도움이 되죠. 암기하는데. 자, 그럼 42번에 이번에 24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된 거잖아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이건 맞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 7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날짜를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면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규정을 했던 거예요.
알았죠? 세상을 구출하는 날, 9월 7일. 이렇게 사회복지의 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맞았는데, 앞부분은. 근데 장기요양보험제도는 틀리죠. 그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8년입니다. 2007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 이 또 제정이 되죠. 둘 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보험이고 기초노령연금법은 걔는 이제 공공부조 이제 식 연금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공공부조법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게 되는데, 그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에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거고요, 걔가. 그죠? 자, 어떻든 2007년에 제정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2008년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됐을 때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된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43번. 이게 이번에 24회 때 삐껴 나온 논점이에요. 그간에 장애 등급제 폐지 연도 가지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24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것은 2024년에 폐지된 게 아니라 2019년에 폐지가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2017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를 시켜요. 법으로는 규정이. 근데 그 201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그 규정이 2019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 정도와 그러니까 장애 정도, 즉 이제 그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단계로 단순화 시킨 겁니다. 자, 44번.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언제냐면 2003년입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이죠. 그런데 2003년 이 개정사항이 2005년에 시행되거든요. 그 개정 조문이. 그러니까 법으로는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해, 그리고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해, 이렇게 규정이 그때 만들어졌는데 2003년에. 근데 그 개정된 규정이 2005년에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시행되면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가 된 거겠죠. 2005년에. 그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작한 것도 2005년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든 2000년대라고 하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5번. 2005년에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거 맞죠? 이 분권교부세는 5년간만 시행하려고 했다가 다시 5년이 연장돼 가지고 본래 5년만 시행됐으면 2009년 12월까지였는데 그죠? 근데 다시 5년이 연장돼 가지고 2014년 12월까지 하고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05년 분권교부세 연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이 연도만 시험에 몇 차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46번. 최근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 행정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 이렇게 나와요. 결국 역사의 문제인데, 이제 최근의 이제 흐름인데요. 사회 서비스가 시장화한다. 맞죠? 이 시장화가 뭐예요? 시장화는 영리화를 얘기합니다. 영리화. 즉 상업화죠. 상업화라고도 해요. 시장화, 영리화, 상업화. 제가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 세 가지. 아까 우리 공부했던 다원화, 민영화. 그죠? 민영화, 다원화. 그 다음에 시장화, 즉 영리화. 그리고 지방화, 즉 분권화. 그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위기를 주도한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라고 했어요. 정책 기조. 자, 이거 맞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경향이 또렷해지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47번. 성과 중심 평가에서 산출 중심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자, 우리 산출과 성과의 차이는 뭐예요? 논리 모델에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논리 모델에서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서 산출은 양적 개념이에요. 양적 개념. 그리고 성과는 질적 개념이에요. 질적 개념.
그러니까 단순한 양적 차원의 산출 중심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뀐 거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서로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질적 효과, 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실제적인 변화의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논리 모델에서 성과가 뭐였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내적 변화를 얘기했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바뀌어서 틀렸습니다. 자, 48번. 한국 사회복지 행정 환경 변화. 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행에 따라 사회 서비스가 대폭 축소된 게 아니라 대폭 확대된 거죠? 예, 확대되고 사회 서비스가 서로 연계, 그리고 통합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자, 틀렸습니다. 자, 49번. 역사적 사실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는 1987년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주민생활 지원국으로 바뀌게 된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자,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도입된 거 아까 제가 1997년 IMF 생각하라고 했죠. 허가제 신고제로 바뀌었고 시설 평가했고 7 국가시험 도입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여바 사업 2016년. 읍면동 복지여바 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언제요? 2010년이에요. 그죠?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틀렸고. 그 다음 50번.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이죠? 그 다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아까 설치된 거 언제? 법으로는 2003년이었지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실제 설치된 것은 그 법이 시행된 2005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여바 사업 2016년입니다. 자, 이것도 순서 잘못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2장이었어요. 이제 51번부터가 제3장.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 자, 일단은 우리 조직이론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행정은 이제 조직을 표적체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이론인데, 결국 조직이론은 이제 폐쇄체계이론, 개방체계이론, 그 다음에 현대 조직이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요. 자, 우선 이제 폐쇄체계이론에서는 또 둘로 나뉘죠. 맥그리거의 XY 이렇게. 그래서 맥그리거의 X이론에 해당되는 고전 모형 이론, 그죠?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Y이론에 해당되는 인간관계 이론. 그리고 맥그리거의 X이론에 해당되는 고전 이론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공공행정학파, 그죠? 행정관리론이라고 하는. 자, 여기 이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조직 운영에 관한 양식이 합법성과 합리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죠? 이때 말하는 이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과 운영이 객관적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목적 성취에 최적의 수단이 선택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알았죠? 우리 이제 고전 모형 자체를 합리합법적 모델이라고 해요. 알았죠? 합리합법적 모델. 자, 이 고전 모형에 들어가는 이 관료제 이론, 합리합법성을 띠고 있다. 자, 그 다음 베버가 제시한 이상적 관료제형에서 전통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합리적 지배와 비합리적 지배로 나뉘는데, 비합리적 지배가 둘로 나뉘니까 카리스마적 지배와 전통적 지배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지배하는 그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적 지배, 그리고 전통적 지배. 이건 비합리적 지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합리적 지배가 있어요. 근데 그 합리적 지배는 뭐냐면 인간을 규칙으로 복종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비합리적 지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전통적 지배, 전통적 권위가 아니라 합리적 권위예요. 합리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 합리적 권위에 의한 조직 통제가 뭐라고요? 규칙, 규정으로 인간을 복종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 지금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도 마찬가지고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전문성에 근거한 분업 구조, 분업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내용이 다르죠. 이제 관료제 모형에서의 분업은 정책과 행정에 불린 것이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의 분업은 기획과, 즉 구상과 실행에 불리해요. 아셨죠? 어쨌든 둘 다 이제 분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업무와 활동을 분업함으로써 전문화를 추구한다. 맞죠? 지금 53번, 54번은 지금 같은 맥락이고, 자, 그 다음 55번 관료제의 역기능 부서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부서주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관료제는 계층제입니다. 수직적, 즉 부서의 종적 관계만 생각을 하면 돼요. 다른 부처와의 관계는 배려하지 않아요.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경락고 심성이라고 해요. 경락고는 비행기를 저장하는 창고잖아요. 그죠? 자기 부서만 생각해요. 종적 관계만.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또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다.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의례주의예요. 이 의례주의를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공식적인 절차만 강조해. 그게 의례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무사안일주의.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이유가 의례주의와 그 다음 무사안일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에요. 이 무사안일주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현상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 성향, 이게 이제 무사안일주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비스가 최저 수준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57번 좀 관료제의 역기능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조직 내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나오잖아요. 이렇게 키워드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 비공식 집단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인간관계 이론. 그죠? 틀렸습니다. 자, 관료제는 아까 계층제였어요. 계층제. 따라서 수평적 권한 구조가 아니라 수직적입니다. 그죠? 수직적. 그래서 계층제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사적 감정의 배제. 사적 감정의 배제를 강조하는 것은 관료제 이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사적 감정을 배제한다. 그래서 관료제는 비정의성이에요. 관료제는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해요? 비정의성 또는 몰인정성. 정이 통하면 안 돼. 감정 교류가 되면 안 돼. 사적 감정을 배제해요. 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예요. 감정 교류가 돼버리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관료제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사적 감정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원칙과 절차를 중시 여기는 겁니다. 관료제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왔는데 조직의 목적은 상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 상하 일치성. 이건 이제 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상은 뭘 말해요? 상은 조직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경영자의 목적, 관리자의 목적. 그죠? 그 다음 하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이 조직 목적이라면, 조직의 목적이라면 하는 개인의 목적이에요. 또는 목표.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일치될 수 있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은 폐쇄체계론입니다. 그죠? 폐쇄체계론. 아까 맥그리거의 X에 해당되는 고전모형의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공공행정학파,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Y론에 해당되는 인간관계론, 얘들 모두 다 폐쇄체계론이거든요. 얘들은 모두 다 조직 목적의 상하 일치성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제 이론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일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맥그리거의 X이론에서는 경제적 인권관을 가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모형을 맥그리거의 X이론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고전 모형에 들어가 있는 이론들이 경제적 보상이라고 이게 통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명확하게는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알았죠? 과학적 관리.
즉 경제적 보상은 성과급제와 같은 거예요. 성과급제와 같은 등의 경제적 유인. 그러니까 그 과업을 달성한 사람한테는 보수를 더 주는 거예요.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보다. 그러면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 과업 달성하니까 저렇게 많이 주네?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즉 조직의 목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조직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에 일치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경제적 보상을 통해서. 반면에 우리가 사실 관료제 이론은요, 아까 무엇을 더 중시하겠어요? 규칙이거든요, 얘는. 규정이에요, 규정.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그 관료제 문제에서 직무 범위와 권한의 명확화라는 표현을 나와요. 자, 여기 이걸 일치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관료제와 과학적 관리론을 구분해서 좀 더 보면 이게 맥그리거의 X 이론으로 보면 경제적 동기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관료제에서는 이걸 일치시키는 방법을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 그리고 권한. 그리고 직무. 아까 직무의 범위와 권한을 명확하라고 했는데요. 직무 범위의 명확화. 이 명확화와 같은 공식적 장치를 통해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과학적 관리론은 말 그대로 경제적 보상입니다. 여기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그 관료제하고 과학적 관리론을 구분해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 나오면 누구보다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리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니까. 아셨죠? 관료제가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 다시 한번 경제적 보상에서 직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죠? 성과급제, 직무 성과급제와 같은. 그래서 아까 그 직무를 달성하면 보수를 더 주고 그렇지 못하면 적게 주면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죠. 더 받기 위해서. 그죠? 지금 과학적 관리론에서 경제적 보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63번. 과학적 관리론은 폐쇄체계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폐쇄적 환경을 강조하여 환경적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하였다. 그죠? 이런 비판을 받겠죠? 폐쇄체계론이니까. 자, 다시 한번 64번. 과학적 관리론은 경제적 지원과 같은 동기부여 방식을 활용한다. 그죠? 경제적 지원이 동기부여 방식이 되죠. 그죠? 지금 요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65번. 사회복지 행정 기능인데요. 공공행정학파인 거죠. 행정관리론.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에서 이 조직화는 조직활동을 이사회와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죠. 조직화가 아니라. 자, 그 다음 66번. 호송공장에서 실험한 건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죠. 인간관계론입니다. 메이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연구했던 호송공장에서 연구를 했죠. 인간관계론. 틀렸습니다. 자, 메이오가 제시한 인간관계론. 생산성은 근로조건과 환경에 의해서만 좌우된다. 틀렸죠? 본래 인간관계 이론은 이 호송공장에서 이 근로조건이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주면, 이걸 개선해주면 생산성이 증가될까? 결국 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가될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알았죠? 이걸 연구했는데 진짜로 이걸 그 호송공장의 이런 근로조건 환경을, 물리적 환경들을 이렇게 개선해주니까 생산성이 막 증가돼요. 이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쯤에 거꾸로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지지? 근로자들이 담합했어요. 담합. 그래서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동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노동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았거든요.
노동이 개인적인 것이니까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삽질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데 노동자 그 개인의 삽질을 연구했던 거죠. 석탄을 퍼가지고 용광로까지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삽자루의 폭 그리고 그 길이 단위 시간당 업무량 이걸 본 거예요. 노동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메이오 호송공장 실험에서 담합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담합을 호선효과라고 하잖아요. 호송공장에서의 이 반응성의 문제, 우리 조사론에서 공부했을 때, 그죠? 자, 그러니까 근로조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내의 동료 관계, 즉 비공식 집단 내에서의 인간관계, 동료 또는 윗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본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 틀린 겁니다. 자, 여기 인간관계 이론은 맥그리거의 Y이론이거든요. Y이론이니까 조직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죠? 그죠? Y이론은 인간이 일하기 좋아하나요? X이론은 아니야, X. 그죠? X 아니야, 그죠? 근데 Y이론은 yes.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율성,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죠? 인간관계론 맞습니다. 자, 조직 내 개는 감정적이고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다. 아까 과학적 관리론이 경제적 보상이라고 얘기한다면, 또는 맥그리거의 X이론이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보고 경제적 보상을 중요시 여긴다고 한다면, 맥그리거의 Y이론, 즉 이제 인간관계 이론이 이제 맥그리거의 Y이론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인간관계 이론은 경제적 보상으로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목적이 일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즉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 욕구를 통해서 일치될 수 있다. 그죠? 맞는 겁니다. 조직 내 개는 감정적이며 비물질적 보상에 민감하다. 즉 사회 심리적 욕구예요, 결국. 자, 그 다음 70번. 메이오가 제시한 인간관계 이론. 심적 요인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사회 심리적 욕구. 자, 근로자는 집단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행동하고 반응한다. 틀렸죠? 그죠? 개인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 요게 바뀐 거죠. 개인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으로 행동하고 반응한다라고 해야지 돼요. 그죠? 자, 72번. 23회 때 나왔네요. 조직 내 인간을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가진 전인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73번. 이번에 24회 때 나왔는데, 조직의 생산성이 아닌 직원의 만족과 보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 이 문장. 자, 조직 이론은요, 결국은 조직 생산성 향상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직 목표의 상하 일치성. 우리가 조직 목표의 상하 일치성에서 조직의 목표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조직의 목표는. 그죠? 그런데 그걸 높이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들이 그러면 그걸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개인들이 그 목표를 자기 목표로 삼을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될 수 있는 여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제가 쉽게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 시간당 막 30만원, 50만원씩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50만원씩, 가령. 한 시간에. 그럼 날 살 수 있죠. 날 살 수 있잖아요. 몇 박 며칠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금방 부자 되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그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이 날 새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주면, 즉 경제적 보상을 해주면. 그렇게 본 것이 아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래서 성과급제, 업무를 달성한 사람한테 더 주는 거야.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달성하지 못한 사람이, 야, 저 달성하니까 돈 많이 주네. 나도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일치시키는 방법, 즉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 일단. 근데 그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서 인간관계 이론은 돈으로 안 되고 사회심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지 개인이 조직의 목표에 일치시켜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목표예요?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더 중요한 목표예요. 알았죠? 얘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 만족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 심적 욕구의 만족. 알았죠? 그러니까 직원 만족과 보상을 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조직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걸 바꿔놨어요. 틀렸습니다. 자, X1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감독, 보상, 처벌, 지시 등이 필요하다. 그죠? 목적은 뭐예요? 생산성 향상인데 이걸 높이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X1호는 인간이 일하기 좋아하는가? 아니다.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맨날 쉰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만 피고 쉬고 놀려고 하니까 일하기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X1호는 보상과 처벌, 지시해야 돼요. 그죠? 감독하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5번부터가 이제 개방체계 이론이죠. 이제 지금까지 폐쇄체계 이론을 가지고 나왔던 문장들을 재정리했고요. 이제 75번 조직이론에서 환경에 대한 개방적 관점, 상황 적합론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가 상황이론이에요. 상황이론. 지금은 상황이론으로 나옵니다. 알았죠? 지금은. 근데 상황 적합론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 만약에 전체 문제를 풀고 싶으시면 전자책으로 교보문고, 그 다음에 S24, 알라딘, 그리고 스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네 군데에서 김진원으로 검색하면 24년간 역대기출 문제집이 나옵니다. 1, 2, 3교시로도 구분되어 있고 영역별로 인행서부터 법제론까지 각각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이 과목만큼은 또는 이 과목의 이 챕터만큼은 내가 24년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그냥 싹 풀어봐야겠다 싶으면 전자책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황 적합, 즉 상황이론, 그 다음에 이 제도이론 있죠? 이 두 가지는 개방체계 이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이 폐쇄체계 이론이에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76번 상황이론, 조직을 폐쇄체계로 보며 조직 내부의 상황에 초점. 틀렸죠? 그죠? 조직 외부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상황이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환경. 이 과업환경이 업무환경이거든요. 업무환경. 우리 조직환경은 그게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나뉩니다. 이 과업환경이 업무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과업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조직의 현실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걸 자원의존이론이라고 하는데, 자원의존이론이라고도 하죠. 그죠? 상황이론이 아니라 정치경제이론이죠? 자, 정치경제이론입니다. 이 상황이론에다가 이 문장을 넣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배치를 했지만, 이따가 정치경제이론 여기 나오죠? 이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86번에 나와 있는. 즉,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업무 환경으로부터 주로 얻는다. 그래서 이 업무 환경, 즉 과업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고, 조직은 자원을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서의 조직 환경에서 이 업무 환경으로부터 주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업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치경제이론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상황이론.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인 경우일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줘요. 이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라고 하면 이건 관료제 이론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도 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왜냐면 상황이론은 상황에 맞는 조직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는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이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론은 딱 요약하면 요거예요. 요약하면 조직의 상황, 그리고 조직의 구조, 조직 구조. 자, 조직 구조는 조직의 상황에 즉 적합해야 한다. 그죠? 조직 상황은 조직의 환경, 조직의 기술, 조직의 크기 등과 같은 조직 상황에 조직의 구조가 맞아야 한다. 조직의 구조를 직권화할지, 분권화할지, 공식화할지, 조정할지, 통제할지. 이 조직의 구조는 조직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상황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상황 자체가 이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인 그런 상황이면 조직 구조는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는 겁니다. 자, 79번.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가 상황이론을 활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것. 자, 시간과 동작 분석, 개인의 동작, 그리고 그 소요 시간, 그리고 단일 시간당 업무량. 이걸 표준화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죠? 상황이론이 아니라 이 문장은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조직의 상황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뜻이고, 그죠? 그러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효율성 극대화하면 누구예요? 바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상황이론이 아니라 틀렸어요. 그래서 자, 이 과학적 관리론에서 테일러가 개인의 삽질을 연구할 때 단위 시간당 업무량 그걸 비숙련 노동자로 하지 않고 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예요. 숙련 노동자 단위 시간 업무량은 굉장히 능숙하니까, 그죠? 낭비 요소가 없어지는 거기서 효율성,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자, 효율성이 극대화이죠. 효율성, 생산성, 효율성인데 특히 효율성. 과학적 관리론. 자, 그리고 자, 상황이론. 조직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적 요인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상황이론. 왜? 개방체계 이론이니까.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80.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황이론은 조직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리고 조직 구조와 관리 방식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체계이론인데요. 체계이론은 우리 인행사에서 공부했던 이 체계이론이 이제 조직에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체계라고 하는 게 뭐였죠? 체계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이에요. 다시 한번 체계를 정의 내리면 체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이론에서는 상호작용성, 상호의존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 보면 체계이론에 이제 조직이론에 이제 적용해 보면 조직도 다양한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가 체계니까. 조직이 체계니까 조직도 다양한 하위 체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5개의 하위 체계 중에서 직원을 선발, 훈련, 보상, 이건 여기 관리 하위 체계가 아니라 유지 하위 체계죠? 틀렸습니다. 자, 체계론. 이번에 나온 건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하위 체계. 맞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분들로 이루어진 전체. 이때 부분은 하위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위 체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이다. 그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방체계론에서 조직군 생태이론인데요. 이 조직군 생태이론과 이 제도이론은 둘 다 전제는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에 주목합니다. 이건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군 생태이론도 조직의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에 주목하는 것은 똑같아요. 알았죠? 그런데 조직군 생태이론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했어요. 이때 환경은 조직을 둘러싼 일반 환경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반 환경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우리 행정론 마지막에 이제 조직 환경과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으로 나뉘는데, 그때 말할 때 일반 환경과 일치시키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조직군 생태이론은 말 그대로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변화예요.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그런데 제도이론은 거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환경, 어떤 환경? 제도적 환경. 그죠? 그래서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태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둘 다 조직 생존을 위한 적응 기제에 주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이 환경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직군 생태이론에서 조직군이잖아요. 군, 무리군자예요. 무리군자. 그러니까 개별 조직이 아니라 전체 조직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틀린 겁니다. 가령 우리 사회복지에 이걸 적용해보면 우리가 1970년대까지는 생활시설,
카바의 영향이었잖아요. 그죠? 카바가 이제 생활시설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980년대로 가면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죠. 그거 알아야 돼요. 노인과 장애인 분야에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되고 1992년에 전국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설립됩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1980년대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되고 이제 생활시설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용시설 중심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재가복지 서비스니까. 그럴 때 사회복지 전체 조직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또는 이 법인 이런 그 사회복지 전체 조직들이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의 사업들을 하게 되겠죠. 했겠죠. 전환했겠죠. 그죠? 왜? 변하는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죠? 이 전체 조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군 생태이론. 아셨죠? 자, 그 다음, 86. 정치경제이론. 이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두 가지 자원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 자원, 하나는 경제적 자원이다. 근데 이 정치적 자원은 뭐예요? 권력이나 합법성. 그죠? 권력 합법성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원은 재원이나 또는 인력이나, 즉, 인적 자원이나 클라이언트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 자원입니다. 자, 조직 환경에서 재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부각시킨다. 재원을 둘러싼 권력 관계 부각시킨다. 맞죠? 자, 다시 한번 외부 환경에 의존한 사회복 조직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자원인데 우리 사회복지 조직은 그것을 내부적으로 창출하지 못하죠. 그죠? 우리는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외부 환경, 특히 이제 과업 환경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88번. 경제적 자원과, 그죠? 경제적 자원. 그죠?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권력은 뭐예요? 정치적 자원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자원은 권력과 합법성. 그죠? 등. 그러니까, 권력과 합법성이 이제 정치적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 간의 상호작용 강조. 맞죠? 자, 여기까지가 개방체계 이론이었고, 이제 현대 조직 이론입니다. 현대 조직 이론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총체적 품질 관리죠. 그죠? 네. 총체적 품질 관리. 제가 강의에서 SQC에서 TQC 그리고 TQM으로 왔다. 이 SQC가 통계적 품질 관리예요. 알았죠? 이 통계적이잖아요. 통계적. 즉 의사결정을 감으로 하지 않고 통계 자료 분석된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자료 분석에 기반한다. 맞죠? 맞아요. 감으로 하지 않는다. 감각에 기반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 총체적 품질 관리는 의사결정을 자료 분석에 기반해서 하지만 전통적 관리기법 관리 원칙에서는 자료 분석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감각에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총체적 품질 관리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지속적 개선이죠. 이게 여기가 아니라 그죠? 지속적 개선보다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둔다. 틀렸죠?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지속적 개선이고 전통적 관리 원칙에서는 현상 유지예요. 알았죠? 이거. 자, 그리고 91번.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노력을 강조하죠?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 시스템을 강조한다. 팀 노력. 그죠? 팀 노력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 중요한 게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거든요. 근데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품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왜?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그 품질은 무너지겠죠. 그죠? 그래서 팀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노력. 그래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가도 문제가 없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집단적 노력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 아까 다시 한번 89번과 92번 연결해서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93번.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필수적이고 투자라고 인식합니다. 반면에 전통적 관리 원칙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사치스러운 거야. 또는 비용이 드는 거야.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4번.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맞죠? 서비스 질 향상,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직원 모두가 아니라 또는 최고 결정자가 아니라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다? 고객이다. 그죠? 틀렸습니다. 자, 일단 총체적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나오는 1순위 였어요, 얘가. 근데 우리 페러슈라만의 서브컬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거기서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고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 총체적 품질 관리가 문제가 한 문제로 나오던 것이 다소 뜸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한 문제로 또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총체적 품질 관리는 지금은 완전 1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1순위와 2순위 사이에 있는 정도입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50% 이상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올 확률이 50% 이상은 된다 이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조직 구축 요인. 학습 조직 이론에서 팀학습은 최고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한 학습이 아니죠? 팀학습은 팀 전체가 이제 그 함께 배우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학습 조직 이론. 개인 조직의 학습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이건 맞죠? 즉 학습 조직 이론에서는 학습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 공유를 통해서 역량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사고 능력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조직 운영 기법의 벤치마킹. 특수 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 뛰어난 부분을 모방하는 것을 우리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공공관리론은 1970년대 복지화 위기에 등장한 겁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신자유주의, 우리 복지화 위기기로 보거든요. 미국은 이제 1980년대, 레이건 정부 들어오면서이지만, 그래서 우리 복지화 위기기는 1970년대 중반으로 잡아요. 중반 이후. 또는 이제 그 책에 따라서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를 복지화 황금기로 보고, 이제 1975년 이후부터, 약 30년간 신자유주의가 명예를 떨치게 되는데, 그 신자유주의가 명예를 떨치던 이 시기, 이걸 복지화 위기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 또는 80년대에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흐름 속에서 등장한 행정이론이 바로 이 신공공관리론이에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이 나오면 복지화 위기기를 떠올리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신자유주의를 떠올리면 돼요. 알았죠? 자,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정부 실패 해결을 위해 대두하였다. 그죠? 정부 실패론이에요. 복지화 위기기는. 우리가 복지화 황금기, 복지화 시대는 시장 실패론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 논의에서 공공 부분의 필요성, 즉 정부 개입의 정당성. 그래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불완전한 정보, 역선택 공부했죠? 우리 그거 외웠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 실패론이죠.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국가가 개입해야 돼. 요거예요. 알았죠? 그게 시장 실패론. 복지과 우리 황리기와 황금기. 그리고 이제 위기기로 오면서 정부 실패론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한 겁니다. 맞아요. 자, 신자유주의 이론적 기반을 둔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민간이 공급하던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틀렸죠? 정부가 공급하던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민영화. 그죠? 틀렸습니다. 즉, 공공부문 조직 운영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민간 기업처럼 경쟁,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시장 원리를. 그래서
않는 겁니다. 자, 조직 규모 확장과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지방 분권화라고 했죠? 제가 신자유주의 핵심 기조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원화, 곧 민영화.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가 지방화, 곧 분권화예요. 지방화 분권화, 즉 지방 분권화죠. 그다음 세 번째가 시장화, 즉 영리화 또는 상업화. 그러니까 지방 분권화를 지향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작고 유연한 정부죠. 작은 정부론이에요. 작고 유연한 정부. 작고 유연한 정부. 작은 정부론이죠. 그리고 분권화. 그리고 민영화. 그리고 시장화. 알았죠?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OX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이제 빈칸 넣기를 보게 되면 여기 똑같이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1장 먼저 사회복지 행정은 무엇을? 사회복지 정책을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 즉 사회복지 정책으로 표현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유무형의 서비스를 전환하여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공적뿐만 아니라 사적, 즉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사적은 민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민간 정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공공조직뿐만 아니라 민간 조직에서 수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5번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 아까 조직화 원칙이 있었잖아요. 조직화의 원칙, 트리커가 제시한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이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죠? 한 번밖에 안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이번 지금 시험지는 여기에 이제 회차가 그냥 24회급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기초교과 워크북에는 다 기초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이 지문이 언제 나왔고, 근데 이 지문 나온 연도가 그때 한 번 나온 거야, 한 번.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딱 나왔던 것이고, 자, 여기가 이제 1장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2장 역사 부분인데, 미국은 1930년대 초 경제 대공황 이후에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죠. 경제 대공황은 1929년인데 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만들어진 미국의 법이 바로 1935년 사회부양법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이제 뉴딜 정책이 이제 시행되게 되고, 그죠? 그 뉴딜 정책 1차, 2차로 나뉘는데 2차 뉴딜 정책에서 1935년 사회부양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사회부양법 문제에서 뉴딜 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렇게 맞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1935년 사회부양법 제정은 결국 공공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아까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전문학술지 처음으로 창간된 거 1976년입니다. 연도 알고 있어야 하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거와 좀 대별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1999년에 사회복지 행정학회 설립되고 또 학술지가 발간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8년이고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9년입니다. 이건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거고, 그죠? 여기는 사업 추진이고, 연도 이거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알았죠? 사업 추진으로 나오면 2019년으로 계산해야 하고,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면 2018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2장이라면 이제 여기 3장입니다. 관료제에서 조직 운영에서 구성원의 개내 사적 감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배제된다. 그죠? 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 그 다음 조직의 규정과 규칙이 원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고 규정 규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걸 목표 전치라고 하죠? 목표 전치. 이게 우리 시험에 이걸 사례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자, 그 다음 기관들이 서비스 접근성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가급적이면 유선하고 저비용 고성과 클라이언트를 선호하고 비협조적이고 고비용 저성과 클라이언트를 배척하려는 성향. 크리밍이죠.
크리밍 현상. 이 크리밍 현상은 알짜를 볶다, 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테일러가 개발한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자에게만 조직 목표 설정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몫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몫을 나눠요. 이게 분업이죠, 결국. 그래서 기획과 구상은 관리자가, 실행은 근로자가, 그죠? 자, 그리고 114번 행정 기능은요, 귤릭이 제시한 행정 기능과 그 다음 이제 버나드가 귤릭의 포스트 커브에다가 마지막 평가를 이제 추가시켜서 2가 뒤쪽에 붙게 되는데, 이 기능의 종류를 외우는, 행정 기능의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 각각 기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조직의 목적과 목표 달성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예요? 기획이죠. 자, 다시 한번 귤릭이 제시한 조직행정의 행정 기능 중에서 조직활동의 구성원들의 상호 연관 짓는 중요한 기능, 이게 조정입니다. 연관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권한의 공식적 구조를 확립하는 기능, 공식적 구조 확립,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 단위를 배열하고 규정하고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조직화예요. 그죠?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는 활동은 평가계죠? 평가.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버나드는 귤릭이 제시한 포스트 커브에다가 이밸류에이팅 해서 평가를 추가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 118번. 인간의 경제적 욕구나 동기에 입각한 합리적 행동보다도 인간의 사회심적 정서적 욕구를 강조한다. 이거 누구예요? 인간관계이론. 자, 그 다음 119번. 인간관계이론 맥그리거의 X이론이 Y이론이. Y이론이죠? Y이론과 유사한 관점의 이론이다. 자, 비공식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켰다 보면 인간관계이론이죠. 인간관계이론. 그리고 주체들 간의 상호존성. 아까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한다. 체계이론. 그죠? 체계이론. 이 체계이론 중 경계하위 체계는 둘로 나뉘죠. 경계하위 체계는 생산 지지 체계와 제도적 지지 체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게 과거 문제 출제가 되었었어요. 아마 역대기출 문제 혹시라도 풀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문제 나오는데, 이 제도적 지지 체계에 해당되는 예가 바로 홍보와 이사회예요. 홍보와 이사회. 우리 옛날 문제 그 체계이론 중에서 홍보와 이사회는 무슨 체계에 해당되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은 경계하위 체계가 답이었었어요. 정확하게는 경계하위 체계의 제도적 지지 체계예요. 알았죠? 경계하위 체계가 이렇게 둘로 나뉘니까, 알았죠? 이렇게 둘로, 이 생산 지지 체계와 이제 제도적 지지 체계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도적 지지 체계를 물어본 건데, 이제 보기 지문에는 이제 경계하위 체계가 있어서 경계하위 체계가 답이었죠. 자, 그 다음 122번. 체계이론 중 개내 욕구를 통합해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조직의 영속성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할 책입니다. 사회복 조직의 과업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아까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뭐였어요? 아까 정치경제이론, 그죠? 정치경제이론. 그죠? 정치경제이론. 자,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을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이거 뭐예요? 제도이론. 자, 유사 조직 간의 동형화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적 동형화, 그 다음에 강압적 동형화, 그 다음에 규범적 동형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모범 사례에 대한 모방과 전이 행동은 이 셋 중에 어디예요? 모범적 동형화에 해당되죠. 그죠? 이 모범적 동형화. 그죠? 우리 핵심 요약 노트 406쪽 날개 쪽에 정리되어 있죠. 그죠? 자,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구성원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책임 부여의 초점을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MBO죠? MBO. 목표 관리제.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서는 개인의 노력보다 무슨 노력? 집단의 노력이 품질 향상에 더 기여한다. 그죠? 자, 127번. 무슨 이론은 사회복지 조직의 인력을 인파워시켜 클라이언트 집단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학습 조직 이론입니다. 학습 조직 구축 요인에 5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적 사고, 즉 체계적 사고. 이 시스템 사고는 문제를 부분으로 보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전체 시스템 안에서 그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사고 모형입니다. 사고 모형 또는 정신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 모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즉 생각의 틀을 인식해가지고 그걸 바꾸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팀학습. 아까 팀학습 뭐라고 했어요? 팀 전체가 함께 배우고 함께 토론하고 성장하는 거, 이걸 팀학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공유 비전.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공통의 목표와 꿈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비전을. 자, 그리고 자기숙련. 자기숙련은 개인적 숙련 또는 개인적 통제감. 개인이 계속 배우고 스스로 발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9번. 기존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 작업이다. 리스트럭처링, 즉 구조 조정입니다. 자, 그리고 130번. 기업 체질 및 구조의 근본적 변형을 가리키는 것. 기업 경영에서 업무 절차, 처리 절차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한다. 리엔지니어링입니다. 업무 재구축. 이게 20회 때 문제가 나왔죠. 아까 벤치마킹이랑. 그래서 얘들이 그때 같이 나왔어요. 20회 시험에서. 그래서 얘들 맞게 나왔는데, 얘도 맞게 나왔고 얘도 맞게 나왔어요. 설명에서.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맞게 나왔고, 그런데 얘를 틀리게 나왔죠. 바로 이제 얘는 균형 성과표입니다.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 등 4개의 주요 관점을 통한 균형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관리 기법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이제 공정한 직원 채용을 위해서 만든 면접평가표다. 평가표 해가지고 면접평가표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론 제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반복은 지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반복만큼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넓게 범위를 잡아가는 것보다 정말 시험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먼저 틀을 잡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이, 이제 그것부터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내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아니 그게 핵심적인 것도 지금 못해서 다 못 보는데 거기서 살까지 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 근데 지금 이 기출교포 워크북으로 지금 공부하는, 지금 이 시험지 기출교포 OX 빵꾸 체크, 요게 핵심 기출 1300지로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논점을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행정론 지금 첫 강의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 법제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게 되면 또 1회독을 다 하게 되니까요.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